한국에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이제 판다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판다 얼굴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잘 보면 푸바오가 더 귀여워요. 이게. 그동안 어떤 동물들이 이렇게 외교관 역할을 중국이 판다 외교를 많이 했는데 그때 선물한 나라들은 보니까 근데 판다가 무슨 월세 상품도 아니고 뭐 연간 최대 100만 달러 임대료. 기자님 축구 좋아하시면서요. 황희찬 선수가 티켓을 주셨기 때문에 경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영국에서 축구 경기장을 갈 거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나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죠. 개가 주는 답을 다 믿는 사람은 바보예요. 개들이 하란 대로 하고 있어요. 누가노를 사칭하고 있어, 중국에서. 이 재소자들 가석방 점수 매기, 흑인들 점수는 낮게 책정해 놓는 거. 이거는 한 번의 실수가 그냥 실수가 아니라 그냥 인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인 거잖아요. 유럽에서는 이미 그 알고리즘에 다 공개를 해라. 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의 기필던 월드시사 W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합니다. 구정원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알파고 신하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특별한 손님이 나와주셨는데요. 박소아 오케스트로 DX 융합기술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 옆에 방송인 에바 포피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에바 씨는 지금 열심히 스포츠를 하고 계신 건가요? 뭔가 운동을? 네, 저는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네. 뭐 축구도 했었고요. 요즘은 탁구를 배우고 있고요. 탁구까지요? 네, 뭐 100세 시대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네, 운동은 필수입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이스라엘이 쏜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 공격을 받아 혁명수비대 지휘관이 숨졌습니다. 언론들은 최소 5명 이상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미사일 6발이 영사관을 타격했고 배후는 이스라엘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란은 단호히 대응할 권리가 있다며 응징을 예고했습니다. 친이란계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이란의 보복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CNN은 가자 지구 전쟁 6개월 만에 가자 밖에서 확전 위험을 가장 고조시킨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부활절, 10만여 명의 이스라엘 시위대가 예루살렘 의회 주변에 모였습니다. 시위대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사퇴와 즉각적인 조기 총선 실시, 인질 협상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네타냐후 총리의 아들이 개전 후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머무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퇴진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הקריאות לבחירות עכשיו, בעיצומה של המלחמה, רגע לפני הניצחון, ישתקו את ישראל במשך לפחות חצי שנה, להערכתי 8 חודשים. 지난 주말 치러진 튀르키예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했습니다. 야권은 수도 앙카라와 경제 중심지 이스탄불 등 5개 do시를 석권했고 전체 득표율도 여당보다 앞섰습니다. Bugün seçmen 22 yıllık Türkiye fotoğrafını değiştirmeye 선거 패배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 했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테러로 유럽에서 IS 테러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오는 7월 하계올림픽을 앞둔 프랑스는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보안 우려로 약 800명을 파리올림픽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가 테러 경보를 발동하면서 공항과 관광 명소 등에 순찰이 강화된 것. 프랑스는 앞으로 4천여 명의 군 병력을 파리 전역에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의 댕결 환자가 188만 9천 명을 넘었습니다. 올해 석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연간 감염자 수는 최다 수치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560명이 넘습니다. 브라질뿐 아니라 다른 남미 국가들도 댕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Es la primera vez que tenemos un brote de esta característica, si bien ya teníamos dengue al principio importado. 중남미 국가들은 올해 슈퍼엘니뇨로 역대급 폭우와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남미 각국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응에 나섰지만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의료 시스템엔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W에서 이야기 나눌 뉴스는 한국인들을 사로잡은 귀여운 생명체 판다입니다. 네. 저희가 국제뉴스 다루면서 사실 좀 불행한 얘기를 많이 다뤘는데 오늘은 굉장히 행복한 주제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행복을 주는 보물이란 뜻이죠. 푸바오.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줬고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떠났어요. 네. 푸바오 우리 알파 기자님. 떠났어요? 네. 저도 떠나기 전에는 한번 가려고 했었는데 네. 친척들이 남았잖아요. 네. 저는 좀 구별을 잘 못해가지고 그냥 뭐 곰 등치에다가 흑백이면 네, 푸바오는 특별히 귀엽게 생겼어요. 아들들 보고 싶다고 해서 갔는데 가셨어요? 줄이 너무 길어서 못 봤어요. 결국에는 그 오픈하기 전에 갔는데 벌써 줄이 오픈런. 저는 봤습니다. 직접 오픈런으로 성공했습니다. 구정 기자님은 거기까지 가셨습니까? 저 미리 표는 끊어놓고 문을 열면 바로 달려 들어가서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예약을 해야 돼요. 다른 데 이렇게 시설 보고 있다가 푸바오를 가서 봤죠. 네. 근데 아까 알파고 씨가 곰같이 생기고 흑백이면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이게 처음에 보면은 판다 얼굴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잘 보면 푸바오가 더 귀여워요. 이게. 철학자가 왜 푸바오에 빠지는지까지 분석을 해서 칼럼까지 실었던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일단 우리 보내고 나서 굉장히 좀 허전한데 왜 보내야 하는지 아직도 납득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푸바오 엄마 누구고 푸바오 아빠 누군지 아세요? 푸바오 엄마 아이바오. 아이바오. 네네. 푸바오 아빠 러바오. 예, 이 부부가 그러니까 2016년에 한국에 와서 에버랜드에 살고 있는 거고 푸바오가 2020년에 태어났죠. 그리고 최근에 쌍둥이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태어난 거고. 근데 이제 국내에서 한국에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이제 판다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이제 중국의 판다 외교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기증도 했는데 요새는 주로 이제 대여를 해주는데 외국에 보낼 때 상대 국가고 이 판다 협정을 맺어요. 이제 판다 팩트, 판다 보호 협정이라고 하는데 이 원래 판다가 스촨성에서 우리 아는 대나무 먹으면서 살다가 멸종 위기 직전까지 갔는데 중국이 이거를 수십 년 동안 굉장히 애를 써가지고 지금은 개체수가 많이 확보가 됐고. 근데 외국에 내보낼 때 그래서 중국이 규정이 굉장히 엄격해요. 데려가는 나라들이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이며 번식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야생동물 보호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해야 됩니다. 중국 밖에서 태어난 판다들은 뭐 생후 48개월 되기 전에 이제 중국에 가서 짝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푸바오는 수촨성의 그 자이언트 판다 보존 연구센터 이제 거기서 새 보금자리에서 또 이제 푸바오의 새로운 인생을 그래서 우리나라 판다 팬들이 푸바오 팬들이 걱정 많이 하잖아요. 네. 푸바오가 그동안 한국말만 익숙해졌는데 가가지고 또 중국어 배우려면 너무 힘들겠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는 우리 부부는 시집 간 거예요. 시집. 요새 남편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남았을 거 아니에요. 중국한테 새로운 남편 주라고 할 수도 없고. 네.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너무 섭섭해져 버리네요. 아니 우리 이제 부부와의 가족들로서 부부와의 이제 좀 약간 가족 이제 미래 가족의 이제 행복을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이 푸바오가 별명이 참 많은데요. 뭐 귀여운 외교관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동물들이 이렇게 외교관 역할을 했었었나요? 미국에 처음으로 판다가 간 거는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1930년대에 이미 갔는데 그래요? 예, 판다 외교라고 할 만한 거 그거는 1941년 국민당 지도자 장제스의 부인이 그 숭메이링이죠. 영화로도 나왔던 이 숭메이링 여사가 국민당을 지원해주는 미국에 이제 판다를 보내기로 해서 홍콩으로 가서 필리핀으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 판다들이 두 마리가 이제 샌프란시스코까지 6주에 걸쳐서 갔다는 거예요. 그 무렵에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하는 바람에 뉴스가 다 진주만으로 도배가 되어서 판다들이 환영을 못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도 간 다음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고 1950년대부터 그 중국이 판다 외교를 많이 했는데 그때 선물한 나라들은 보니까 뭐 소련, 북한 이런 나라들 사회주의 국가들,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런던에 간 판다들이 또 하도 인기여서 그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그
자연보호 기금 있잖아요. 네. 세계 야생생물 보호기금. 거기에 심벌이 판다가 된 게 런던 동물원에 간 판다가 너무 인기를 끌어갖고 그걸로 됐다 그러고요. 이제 72년 닉슨 대통령 왔을 때 판다들 2마리 주겠다 해가지고 마오쩌둥 주석이 약속을 했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게 하도 인기를 끌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영국이 이제 중국과 수교를 2년 뒤에 했는데 1974년에 했는데 영국 총리가 우리도 좀 달라. 그래서 근데 이제 1980년대 중국의 지도자가 덩샤오핑이잖아요. 네. 경제 개혁 개방의 선구자. 실용주의자답게 그때부터는 이제 대여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맞춰서 LA에 판다를 보내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뭐 월 5만 달러 이상? 근데 판다가 무슨 월세 상품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년 임대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는데 표준 임대 조건을 보니까 뭐 연간 최대 100만 달러 임대료, 그 다음에 또 우리 푸바오 보냈듯이 새로 태어난 새끼는 중국의 소유다 다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에바 씨 혹시 기억나는 다른 우리 동물 외교 주인공들 있습니까? 아, 다른 동물들도 있는데요. 네. 러시아의 외교로 복국곰, 그리고 캥거루, 호주에서 이제 외교 관계로 보내주고, 또 코끼리는 태국의 외교로 수단으로 사용되고, 타조. 네, 타조는 어느 나라일까요? 아프리카 몇몇 나라에서. 동물 외교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동물만 주목하면은 참 뭐 이해관계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외교의 한 맥락에서 그 일환으로 활용된다는 게 참 이것도 복잡합니다. 어떻게 봐야 근데 될지. 우리도 지금 펌 내려온다의 민족으로서 좀 약간 허락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 조랑말을 그 미국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아, 조랑말이요? 제주도 월드시사 W의 즐거운 여행 시간 3분 세계 일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계 일주를 떠나야 되는데요. 시선 외면. 시선 더 외면이에요. 우리 또 뉴페이스에 대해서 우리 존중이 있으니까. 네. 알파고 이번에도 잘린 거예요? 이번에도 아웃이에요. 이 코너 잘린가 봐요. 오늘은 우리 에바 씨한테 잠깐 3분 일주를 또 맡겨보죠. 에바 씨 오늘 어디로 3분 세계 일주 가실 건가요? 무슨 영국 관광을 소개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10월 달에 갔다 왔는데요. 우리 아들들 지금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자님 축구 좋아하신다면서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있는 구장을 저희가 찾아갔어요. 영국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갔던 데가 다음날 갔던 데가 그 토트넘 경기장이었어요. 거기는 그 런던 북쪽에 있는데 일단 경기 티켓을 구하지 못하면 가서 스테디움 투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인터넷에서 그거를 구매하시면 되는데 조금 비싸요. 저희가 성인 2명이랑 아이 2 해서 한 13만 원 정도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은 너무 좋아했으니까 저는 비싸도 갈만하다고 생각해요. 그 경기장이 2019년 3월에 오픈한 좀 깨끗하고 규모가 큰 경기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경기장이 뭐가 특별하냐면 잔디가 이게 축구장으로도 쓸 수 있고 바닥이 바뀔 수 있어요. 변경해서 미식 축구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특이하고 락커룸에 가서 이제 손흥민 선수 이제 유니폼 앞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조금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많았어요? 네, 많긴 하는데 그래도 갈만합니다. 그리고 wolverhampton에 그 경기장이 있어요. 여기는 런던이 아니고 기차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그 wolverhampton이라는 데가 그 작은 도시인데 사실 영국 사람들도 잘 안 가는 곳이긴 하는데 거기는 이게 도시가 너무 조그맣고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장이 토트넘 경기장과 완전히 달라요. 거기는 1889년에 세워진 경기장이고 물론 리모델링이 몇 번 됐지만 약간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경기장이에요. 그리고 규모가 한 반 정도예요. 3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이라서 좀만 더 가정적인 느낌 그리고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경기장이에요. 저희는 황희찬 선수가 티켓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경기를 보실 수 있으면 그게 최고고 안 되시면은 거기 샵도 있고 뮤지엄이 있어요. 뮤지엄을 한 16,000원, 2만 원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역사를 볼 수도 있고 또 황희찬 선수의 인포메이션이 그 정보가 있는 데랑 사진이 있고 유니폼도 있으니까 볼만하고요. 또 스테디엄 투어는 거기는 매일 하지 않고 목금토일만 하니까 거기는 예약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만약에 영국에서 축구 경기장을 갈 거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한국이랑 조금 달라요. 응원하는 게 너무 그 지역에 색깔이 강해서 네. 만약에 wolverhampton에 가는데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가셨다면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술집 같은 게 펍 같은 데 보면은 상대방 팀 사람들은 응원하는 사람들은 출입 금지 이런 게 붙여져 있어요. 상대방 유니폼을 입고 들어가시는 게 좀 안전할 수도 있다. 그런 네.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인권의 나라 영국에서 이런 장면들.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영국에 저도 가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국제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세계를 영국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MI6에 본부가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 한국에 있는 국정원처럼 지도 안 나오고 비밀로 숨겨진 거 아니고 너무 좀 약간 빅벤에서 걸어서 가는 거리거든요. 근데 아저씨 아줌마들이 출퇴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영국에 대한 좀 약간 환상이 깨진 여행이었습니다. 네. 가서 아주 중요한 곳을 보고 오셨는데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네 들려달라 하더라. 네. 사인 받았습니다. 최근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고요.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우리 생활을 한없이 편리하게 해주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것은 아닐까 우려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 기술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실이 된 미래 AI입니다. Onto my hand. This is what happen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ct, we vote on the Provisional Agreement, Amendment 808 by roll call. Vote is open. Israeli military has confirmed they are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resolution is about making AI safe. And also test papers of our 네,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박수아 원장님께 배운 후에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일단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셔서 오늘은 아주 그 간단한 데이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한번 훑어볼 거고요. 사실 AI에서 제일 그 이슈가 되는 건 이게 정말 투명하냐? 정말 이거 정말 AI가 책임질 수 있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사실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일단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의 식량? 아무튼 씨앗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데이터는 현실에 대한 어떤 퍼즐 조각이라고 저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어떤 형태대로 잘 맞춰지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 데이터가 뭐 퍼즐이 엉망으로 맞춰진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정답을 찾아내기도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첫 번째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퍼즐을 잘 맞춰 나가는 것들을 AI라고 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서포트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는 일단은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게 돼요. 책은 굉장히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다 학습된 것들을 배우고 또 그 책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들이 사실 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딱 분석을 하게 되면 통계를 보면 과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과거를 토대로 해서 미래는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예측을 하기도 하고, 현재 어떤 그 선택지의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 옛날 알파고하고 이세돌 싸웠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해를 하게 해주는 랭귀지, 언어 모델,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예측 모형, 그리고 현재를 초이스하는 선택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알고리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지만 분석해보고 예측해보고 내가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뭐 이런 과정들이 AI가 서포트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돌은 바둑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테크닉과 자기 나름대로의 룰이 항상 있는데 이 기계들은 수천만 대 수백만 대가 얘의 어떤 학습 패턴을 읽고 바둑의 기본을 알고 계속적으로 학습하면서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세돌은 그걸 내 뇌를 가지고밖에 할 수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밖에 모르는데 얘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이세돌이 그 경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패턴들을 계속적으로 정말 어마무시한 컴퓨팅 파워가 분석을 해내주는데 그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잖아요. 기계가 선택하는 건 물론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한 100개를 추천해 주는데 이세돌은 본인 머리에서 할 수 있는 게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100대 10으로 싸우게 되면 아무래도 100개의 선택지가 있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다라고 해서 선택은 사람이 하지만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초이스의 범위를 넓혀주는 건 AI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얼마나 더 정교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더 정확하게 선택지를 만들어 주느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저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것들을 토탈해서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AI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게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뭐 파라미터란 말도 들어봤을 거고, 뭐 할루에이션도 들어보셨을 거고, 이런 이제 워딩들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기본적으로 저거를 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실익성이 있느냐. 저 많은 정말 우리 지난번 한번 방송할 때도 한번 돌리는데 저 챗GPT가 그때 3.5 돌릴 때 하루에 진짜 명품 카 하나를 씹어 먹는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MS가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하고도 수익 모델이 아직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사실 어떤 그 투자의 양면성이라고 보여지는데 안 갈 수는 없고 하지만 가자니 저런 부분들을 어디까지를 저희가 투자를 해서 가야 될지 굉장히 갈등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그 AI가 정말 혁신 도구인가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 이제 또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사실 이거 자체가 나온 것만으로도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냐, 정말 우리가 이노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기술의 발전 속도하고 또 이것들을 사용하는 입장, 이런 부분에서 아까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가 딥페이크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도 똑같이 이거에 대한 거를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저것들에 대한 걸 정말 막아야 되나? 근데 이건 기술로 한번 써보는 건데 어디까지 막지?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의 어떤 양면성인데 이게 어디까지 침해할 건지, 이 AI라고 하는 거에게 우리가 모든 아까 데이터의 먹잇감을 뭐 내 생체 정보까지 다 줘가지고 나를 정말 컨트롤하게 할 거냐.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기술은 이미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나마 규제나 이런 것들 가지면서 통제를 하면서 서로 보완을 해 나가는 지금 그 중간 단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사용자가 똑똑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챗GPT 얘기를 할 때 항상 말하는 게 걔가 주는 답을 다 믿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는 나중에 어떤 답이 나와도 이게 정답일까? 이게 나 속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 기반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거나 우리가 뭐 쿠팡이나 요기요나 이런 데 시킬 때도 항상 의사결정 장애가 있잖아요. 너무 맛있어. 그런데 누군가가 야, 너 일주일 동안 먹는 거 보니까 오늘은 돈가스 먹어도 되겠어. 너 저번 달에 보니까 요 시간대 요 정도가 되면 당 떨어져가지고 좀 달달한 거 먹어야 되겠더라. 달고나 먹어? 뭐 이런 것들 말하면 걔들이 하란 대로 하고 있어요. 그냥 담아. 그리고 나서 주문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무의식 중에 편해지는 시점이 오잖아요. 저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막 해요. 귀찮으니까. 뭔 일 있겠어? 뭐 내 생체데이터 데이터 가져다가 나한테 의료적으로 도움만 주면 되지 내가 준다고 한들 뭐 세상이 바뀌겠어? 그 사이에 모든 데이터가 어딘가로 흘러가서 물론 좋은 일에도 쓰이고 그런 일들이 나에게 어떤 베네핏 줄 수도 있죠. 내가 병을 예측하거나 너 건강검진 정보 내가 너 다 보고 있었는데 너 이러다가는 안 걸릴 것 같아? 이러면 나 보험 안 들 것 같으세요? 보험 들어야지.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좀 투명하고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이게 오류가 없는지 이런 것들 계속 그 발표도 하고 어나운스를 해서 저런 어떤 책임성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 쪽으로 흘러가야지 우리 세상이 좋아지는 거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블라인드 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그 이벤트가 있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사실 그걸 누구도 책임질 수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정부가 감시와 통제가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AI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사용자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 무려 400억 달러, 53조 5천억이 넘는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AI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지금 한 나라만 얘기를 한 건데 구정 기자님 그 규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추정치는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와요. 네. 근데 뭐 지난해 1,500억 달러였는데 2030년에는 1조 3,500억 달러로 커질 거다만 해도 우리가 사실 감이 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항상 이럴 때 보면은 현재 예상되는 것보다 이 범위가 한정돼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핸드폰 이거 처음 나왔을 때도 지금과 같은 앱 시장까지 예측을 할 수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해가 갈수록 이 시장 예측되는 규모 자체가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예를 들면 뭐 올 초에 그 CES 그거 앞두고서 맥킨지가 내놨던 추정치 그거 보니까 이 생성형 AI라고 부르는 거 뭐 그것만 가지고도 경제적인 이익이 뭐 연간 최대 4조 4천억 달러 이를 거다. 그 뭐 세계 GDP를 7% 증가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네. 근데 앞으로 모든 경제가 이전에는 AI가 개입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계속해서 인공지능이 결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거를 다 따로따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모는 진짜 이거는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커질 것 같아요. 네. 이 오픈 AI가 한국 시간으로 2022년 12월 1일 챗GPT를 내놨었죠.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이제 1년 정도 넘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인지가 지금 궁금한데요. 알파오 기자. 출시된 지 5일 만에 100만 원 넘겼어요. 얼마나 강력한지라면 이해가 되실 거고. 네.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알파고가 언제 태어났어? 알파고 터키 사람이 한국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주고 받은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저도 지금 챗GPT 쓰는 사람으로서 그것만 아니고 장작을 할 수 있는 AI들을 하나의 플랫폼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AI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하면 챗GPT는 그 사람들 자기네 사이트로 데리고 오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너튜브 하는 사람으로서 예전에는 썸네일 어떻게 뽑아야 되나 매번 고민이었는데 지금 다 챗GPT한테 시켜요. 시키고 있어요. 나 이런 영상을 만들 건데 사람들 훅 할 수 있는 어떤 썸네일을 내가 했으면 좋겠는지 썸네일 좀 제작해줘 네. 하면 챗GPT는 그걸 제작을 해줘도 그걸 너튜브에다가 올려 끝. 효과가 실제 좀 있던가요? 일단은 시간이 엄청 줄였어요. 저는 썸네일 만들 때마다 거의 영상 만드는 정도 시간을 도입하거든요. 맞아요. 네네.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만들었던 것들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요, 챗GPT는. 네, 원장님. 이 챗GPT가 나온 이후에 기술이 지금 탄력을 많이 받은 상황이죠?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냥 생활이 돼버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옛날처럼 인공지능 하면 뭔가 이렇게 전문가들만 쓰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챗GPT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자마자 너도 나도 없이 뭐 초등생부터 어른까지 정말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데 다른 이제 AI 기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챗GPT는 언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이 뭐 영어도 있고 우리 이제 한국어도 있고 하지만 이 말을 얘가 앞뒤 맥락과 예를 들면 저녁의 밤과 내가 먹는 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구문별로 이해를 하고 문장의 전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내는 기술의 레벨이 그 안에서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사람의 말처럼 생각을 해서 이 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중간에 무슨 단어를 넣어야 되지 하는 것들을 얘가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이제 학습을 하는데 그 학습을 하는 단위가 우리가 토큰이라 그래서 끊어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기계는 계속적으로 그걸 가져다가 예를 들면 문서로도 학습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나 질문하는 걸 보고도 오라 얘네들은 맥락을 이렇게 하네 하고 그것도 패턴을 막 잡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학습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학습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학습을 정말 상상이 잘 안 되고요. 네네. 다만 점점점 쓰기 좋아졌다. 그리고 처음에 이게 안 됐는데 되네? 체감만 달라지면 이건 개인차가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인 샘 알트먼이 지금 뭐 그 AI가 아니라 AGI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앞으로 더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AI 겨우 따라가겠는데 AGI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AGI는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 터미네이터나 이런 영화를 보면 자기 혼자 알아서 다 자가 발전하고 감정도 표현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는 그런 이제
로봇 같은 AI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AI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를 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은행이나 이런 콜센터 전화할 때 요새 AI 챗봇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그동안 질의응답으로 뭐 들어왔던 모든 음성 데이터, 뭐 예를 들어 문자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다 식별을 하고 분류를 해내고 이런 질문이 오면 이렇게 답해라. 이런 해서 질문과 답변지를 딱 만들어요. 이렇게 지금 하는 것들이 말 그대로 점점 지능화가 되면 AGI는 제너럴 인텔리전스예요. 그 G가 그렇죠, G가. 이거는 정말 광범위하게 강력한 AI라고 하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이 강력한 AI는 알아서 자기혼자 다 해요. 누가 주지를 않아요. 질문도 주지 않고 답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자가 발전해서 기분 나쁘면 나 집에 갈 거야라고도 하고 이런 감정까지 되는 이제 AI를 AGI라고 일단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현실화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기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해 능력 그리고 기계들이 지금 먹는 그 수많은 데이터 정말 사람들보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먹고 소화를 해내고 있기 때문에 포식자죠. 사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워놓고 접근을 하고 있는 기술 분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아직은 사람이 뭔가 먹이를 줘야 되느냐 이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뭐 영화에서 많이 봤던 자기 감정이 있고 인식, 의식의 흐름이 있고 뭐 거기까지 정말 상상을 하는 겁니까? 사람의 인지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유사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예를 들면 인문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학습을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감정의 다변화도 시키게 하는 분야도 있고 환경의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작동을 할 건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들을 해내는 건 맞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되겠어라고 하는 사람도 많다. 근데 AI 우리 인공지능도 그 자체에 또 세분하면 여러 이제 갈래들이 있듯이 AGI도 그럴 것 같은데 지금 그쵸. 샘 알트먼이 특히 집중하려는 것, 정말 개발하려는 거는 어느 쪽인가요? 샘 알트먼은 계속 하는 거는 나는 사람과 똑같이 만들까 아니 똑똑한 사람을 만들 거야예요. 무서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푸는 것도 본인 스스로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NLP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랭귀지 중에서도 프로세스를 말을 해요. 근데 NLU라고 하는 건 이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 얘가 이제 스스로 이해를 해요. 아, 이거는 이거였구나. 여기서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이건 기분이 좋네, 나쁘네. 학습시킨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파생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하는 정도 수준이 완벽하게 되면 걔는 이제 초지 AGI라고 표현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원장님 그게 말하자면 이제 이게 범용지능이 되는 순간이 보통 특이점이라고 이제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한 2017년, 18년 이때 책을 볼 때는 그 AGI 이게 2100년까지 한마디로 이번 세기 안에 될까라는 질문에 뭐 한 30%에서 50% 이렇게 제각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챗 GPT가 나오고 나서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AGI가 다가오는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진 걸로 2045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원장님은 그러면은 AGI가 언제쯤 올 것 같아서? 저번 주에 기사를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뭐 한 100년 걸릴 것처럼 얘기를 하던 2045년이면 충분히 AGI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다가 또 얼마 전에는 2030년 정도 되면 우리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뭐 AGI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씀을 드리지만 엄청난 컴퓨팅 파워와 동반이 되는 문제예요. 그 학습을 하는 그 조각들 이런 것들에 대항을 얼마나 잘 자라게 해서 기계가 알아먹게 만드느냐 또 이 기계가 그걸 알아먹고 나서 제대로 하는지 잘못된지 계속 피드백을 주자 파인 튜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과정들의 기술이 그게 이제 워낙에 기술이 발전을 하는 게 AI 로직이 발달하는 것보다도 컴퓨팅 파워가 그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LMM이라고 하는 이 랭귀지가 활용하면서 일단 약만 들면 얘네들이 파라미터만 많이 돌리면 정답이 잘 나오니까 이거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혁혁한 발전이 얘를 계속 땡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기대되기도 하면서 좀 무섭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AI에 관련된 그 개발을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많이 필요해요. 엄청 많이 필요해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 우리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샘 알트만인데요. 이분이 이제 얘기했어요. 7조 달러, 7조 원 아니고 7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I'm looking to raise $7 trillion. If you're interested in joining. If you figure out how to do that, please let me know. I'd be very curious. 그럼 7조 달러는 무슨 말인 거예요? 지금 안 느껴지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는 지금 700만 원도 없는 건데 7조에 대한 이제 좀 약간 감각이 안 돼. 개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3조이거든요. 3조.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족하니까 또 추가하겠습니다. 애플 시가총액 이것도 한 2.9, 거의 3조로 생각하시면 되고 두 개 합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네요. 네. 아마도 이 기준에 대한 것들은 그 컴퓨팅 파워, 말 그대로 그 엔비디아 칩 같은 거 많이 확보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예를 들면 그 경쟁력을 갖출 거냐 해서 거기 기준에서 나온 이제 투자 비용을 아마 대충 얘기를 해놓은 걸 거고요. 근데 이 먹이가 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비용이 또 엄청납니다. 우리가 왜 물이 고이면 썩는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썩게 안 놔두려고 계속 그걸 정제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시의성을 맞게 데이터도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초기 구축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요. 이 데이터들을 계속 관리하는 비용이 뭐 초기 구축 비용이 만약에 100억이면 관리 비용은 진짜 한 10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 끝에 얘기 하나는 정말 이게 수익성이 있는 거냐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이게 서비스 모델이 맞을까? 샘 알트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었거든요. 이게 만들어놨고 오픈을 했는데 딱히 이렇게 수익 모델을 가져올 만한 어떤 비즈니스를 가져오기 어렵고 또 비영리 기관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여기가 뭐 쟁점들이 나왔던 것도 그게 아마 잘 됐으면 누가 아까 MS가 다 가져가서 본인들이 했을 텐데 하는 그런 그 사실 반대 급부가 있는 거죠. 네. 기술이 사실 항상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과거에 나왔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 열광했는데 인공지능만큼 이렇게 양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좋게만 쓰이는 건 아니죠, 박수아 원장님. 이 어떤 예를 들어 가장 좀 걱정되는 거 과학자로서 지금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딥페이크 관련된 딥페이크, 건데 이게 사람이 텍스트와 어떤 영상 이런 그 이미지를 접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우리 채널들을 이용을 하는 게 가장 강력하게 남거든요. 안 믿어도 믿고 싶은 그 마음을 주는 게 사실 영상물이고 이게 저는 이제 가장 큰 이슈로 좀 부각이 오히려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또 플러스로 할루시안이라고 하는 정말 뻥치는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제가 계속 말했죠. 우리가 다 똑똑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전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도 웬만하면 다 믿잖아요. 그것도 옆에 검색 건수 가장 좀 많이 나왔나? 네. 라고 하면 얘는 또 믿으면 하나 보다 라고 해서 보고서도 그 인용에 쓰는데 요새는 그 챗GPT에 물어봐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걸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많이 나오고 예를 들면 잘 요약을 해줘도 이거를 내가 계속 써가지고 좀 창피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진짜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우크라이나 유튜버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누군가가 링크를 걸었어요. 댓글로. 언니 봐봐 누가 너를 사칭하고 있어. 중국에서. 그래서 그 클릭을 하고 중국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중국에서도 어떤 이제 중국 영상 플랫폼인데 그 여자랑 똑같이 생기고 목소리도 똑같이 생기는 중국 그 이제 여자가 있는데 중국 말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중국 문화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중국이랑 관련된 중국 문화 우수성을 가지고 영상들이 그 채널에다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걸 보고 너무 놀래고 토해가지고 나 미국에 있는데 이거 뭐냐고. 요즘 음성도 제 목소리인데 여러 나라 말로 그냥 그게 바뀌니까 그게 어떤 거를 믿고 어떤 거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그게 너무 걱정이 되고 특히 우리 아이들은 그걸 다 믿어요. 그래서 엄마 이랬대 하는데 제가 그거는 다 버는 걸 믿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이니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요. 네.
주정 기자님은 어떤 게 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거는 그 아마존에 채용할 때 네. 여성임을 알게 유추할 수 있는 응시자들은 채용 그 알고리즘이 떨어뜨려 버렸던 거. 그런 거하고 그때 뭐 그 미국에서 유명한 사례 있잖아요. 이 재소자들 가석방 점수 매길 때 알고리즘한테 맡겨봤더니 흑인들 점수는 낮게 책정해 놓는 거.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AI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회의 편견을 그 전체 그 데이터 세트에 결국은 그 인간의 편견과 인간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배우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목소리 변조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래서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한국 가요 부르는 거 목소리 합성해서 그걸 들어봤었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재밌네 이러면서 들을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남한테 치명적으로 그것이 특히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마이너리티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디지털 약자들한테 안 좋게 갈 때 이것에 대한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건가. 저는 아직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무슨 죄야? 걔를 교육시킨 사람이 죄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주입시키냐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불과 2017년에 핵버튼 어쩌고 했던 그게 기억이 나는 저로서는 이게 군사적으로 잘못 적용이 되면 이거는 한 번의 실수가 그냥 실수가 아니라 그냥 인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인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뭐 긍정적인 거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 그리고 뭐 인구 감소이다. 사회적 이슈. 그리고 뭐 기후 재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환경으로 바뀌면서 사실 저렇게 인구 소멸 지역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로봇이 좀 가서 해주거나 예를 들면 뭐 어시스트를 해주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이 못하는 걸 대체해 줄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일본에서도 원전 터졌을 때 거기 로봇들이 다 들어가서 작업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정말 그 좋은 기술로 써야 될 영역이 맞는데 반대급부로 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미 그 알고리즘에 다 공개를 해라. 어떤 것들을 쓰고 있고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유추가 가능하니 그래서 그걸 하라고 하는 이유가 알고리즘 하나 바꿔버리면 서로 간에 의사결정을 하는 거를 이상한 결정도 내주고 심지어 그 버튼을 누르라고 하는 아까 지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사람이 무서운 거죠. 그때는. 네. 내가 이거를 사람의 생각은 이게 아닌데 기계가 자기가 알아서 요건에 대한 로직을 보니 요런 데이터가 들어오면 얘는 갖다 버튼을 누르래. 네. 근데 그게 투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규제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물려야지 진짜 우리가 써야 될 때서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부 기관과 아까 감시 기구들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나오면서 사라질 직업들. 뭐 그런 얘기 요즘 많죠. 리스트가 실제 있었죠. 이미 지금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튀르키예에서 제일 잘된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으로 이제 영화 제작사가 헬기에 타서 헬기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그 튀르키예 동부 지역이 예쁘게 보였기 때문에 그 영화 그렇게 이제 흥행을 했었거든요. 자. 그 장면들을 찍으려고 헬기 조종사, 카메라만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드론 비워요. 그래서 이미 지금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거는 AI 때문은 아니고 기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직업도 사라질 건데 근데 완전히 사람 사라질 것인가? 그거는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이제 구글 수석 엔지니어였던 맥스 벤틸라이라는 분이 학교를 세웠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막 주칼백까지 이렇게 투자도 했는데 그 학교는 이제 거의 망했어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누가가 거기서 AI를 통해서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제 좀 약간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지도는 AI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인간학이 있어요. 그리고 사라지지 않을 마지막 직업은 제 보기에는 코미디예요. 코미디예요. 왜냐면 제가 몇 번이나 그 10분짜리 스탠드업 코미디 대본 짜봐라 했었는데 거기 이제 조크들 한 20개 정도 있었는데 하나만 쓸까 말까였어요. 다 재미없어서? 아직 학습이 안 돼서 그래요. 좀만 지나면 한 2, 3년 안에 알파고보다 재밌을 수도 있어요. 알파고가 얘기한 부분, 그 일자리 문제, 사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당장의 근본적인
그 맞아요. 두려움은 결국 일자리 문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일자리가 당연히 어떤 부분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전에 기술 낙관론을 펼치시는 분들은 자동차 산업이 생겼을 때 뭐 마부들은 사라졌어도 일자리는 엄청 많이 생기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늘 하잖아요. 근데 사회가 필요한 신기술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곳이 교육이고 네. 재교육 같은 거 네. 그리고 실직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잡 트레이닝, 잡 매칭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완비가 돼야 되잖아요. 거버넌스 같은 거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가 정말 총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부작용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각국에서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관련된 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실제 유럽 의회는 세계 첫 AI법을 가결시켰습니다. 구정 기자님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유럽 의회에서 만든 법이 유럽 의회에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만든 거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일 처음으로 만든 건 아니고 사실은 중국에서 그보다 몇 달 먼저 규정을 만든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다만 그 유럽연합에서 만든 것이 좀 더 총체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총체적인 내용의 첫 규제 법안에 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이제 기업들 쪽에서는 이런 거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렇죠. 혁신의 장애가 된다. 또 이렇게 나오고 한쪽에서는 또 이것을 이제 특히 얼굴 인식 같은 거 어떤 범죄자를 잡겠다는 이유로 생체 인식을 하는 문제 이걸 인권 차원에서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거를 놓고서 굉장히 많이 다투기는 했는데 그래서 뭐 생체 인식 시스템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할 때 뭐 성적 취향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이런 민감한 정보 이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 AGI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투명성 요건 그다음에 이게 인공지능의 모델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규제 틀을 잡고 이 규정들이 다 통과된 다음에도 시행이 되려고 그러면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하느냐. 그 사이에 이미 다 발전해서 2년 뒤가 되면은 다시 또 새로운 내용을 해야 될 거다. 실제로 이게 이 법안이 2년 전에 내용이 나왔을 때 처음에 발의가 됐을 때는 이 생성형 AI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거론도 안 됐었는데 그 다음에 이 챗GPT가 나오고 나니까 부랴부랴 그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했던 거거든요. 어떤 틀을 만드는 거, 그런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에는 조금 의미를 두긴 하는데 내용은 2년 지나면 또 뒤처지지 않을까 그런 지적이 훨씬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There's some chance that above zero that AI will kill us all. I think it's low, but there's some chance. I think we should also consider the fragility of human civilization. 저는 사실 이제 항상 걱정이 AI에 대한 기술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도 이 사람이 주는 문제가 일단 지금 20년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을 해서 2030년이 되면 정말 완전하게 극경사지를 달리고 가면 지금도 뭐 하루에 리단위로 없어지는 시대잖아요. 저는 사람이 없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로봇이라도 좀 옆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뭔가 대화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 우리 아들이 지금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군부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로봇이라도 옛날에 그 채팅하면서 그냥 막말하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근데 걔하고 대화할 때가 편했다. 요새 챗GPT 너무 자기보다 말을 더 잘하니까 걔하고 대화하고 싶지가 않대. 너무 답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기분이 나쁘대.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 같으니까 싫다는 거예요.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AI가 도대체 우리의 그 인간의 자리를 얼마만큼을 내줄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과학자들의 관점이 아니고요. 사실 그 우리 모두의 좀 고민거리여야 되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좀 똑똑해져야 된다는 거. 기계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오히려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인류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나오면서 열광했던 게 2007년이죠.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15년이 지난 후 일반인들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일상생활에 쓰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크기와 깊이를 알 수 없어서 오히려 걱정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21세기 AI 등장은 인류에게 행운일까요?
불행일까요? 오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